반갑습니다. 네. 나에게 낭독의 저자 성우송정혜입니다. 네. 저희 이 심화 일반 선생님들과 이번에 한정원 작가의 그 시와 산책이라는 책으로 낭독회를 이렇게 낭독회를 좀 열어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책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낭독회 통해서 이 책을 어떤 표면적인 언어가 아닌 심층적인 언어, 그 활자를 만나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12주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낭독회 첫 오프닝을 열어주실 김기섭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기섭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기섭입니다. 낭독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요일 오전 심화 1번 낭독회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6주 동안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제가 한정원의 시와 아니, 산책입니다. 안 챙겼는데. 이 책은 저자가 삶을 돌아보면서 얻은 에스프리와 통찰을 시에 견주어 표현하기도 하고 시에 기대어 지나온 삶을 정리합니다. 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회상에 잠길 때는 낭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목이 메었고 자잘하고 사소한 일상을 수다처럼 털어놓을 땐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 가지 이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정원의 시와 산책에 나오는 글 한 편 한 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생생하면서도 의미 있게 공감하도록 해줍니다. 저자가 인용한 시들은 낯설고 또 저자의 문법대로 글을 읽어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피소드와 시로 엮어낸 저자의 감성적이고 성찰적 메시지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이제 낭독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눌 에세이는 온 우주보다 더 큰입니다. 한겨울 눈에 얽힌 아픈 상처를 떠올리며 담담하고 아련하게 그리고 상실의 아픔마저 수용하려는 저자의 넉넉한 마음, 삶을 긍정하려는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큰. 내가 겨울을 사랑하는 이유는 100가지쯤 되는데 1번부터 100번까지 모두 눈입니다. 눈에 대한 나의 마음이 그렇게 온전하고 순전합니다. 눈이 왜 좋냐면 희어서, 깨끗해서, 고요해서, 녹아서, 사라져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난 횟수를 차곡차곡 세어가듯이 나는 눈을 만난 날들을 셉니다. 첫눈, 두 번째 눈, 세 번째 눈. 11번째까지 셀 수 있었던 해는 못내 아름다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커튼은 닫혀 있고 누운 채로는 바깥이 보이지 않는데도 내 주변으로 서름한 빛이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서 아까 꾸던 꿈이 이어지고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나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그 환상의 빛을 가늠해 보다가 문득 이런 확신에 이릅니다. 뭔가 찾아온 거야. 몸을 단번에 일으키고 커튼을 걷으면 눈이 거기 있습니다. 내 친구 낭독회에서 한다고. 장을 내내 하고 올려보다가 내 아나운서분 얼굴이 뜨자마자 설명을 환하게 웃으며 손바닥을 힘차게 흔드는 애인처럼 눈을 그렇게 발견하는 날은 사랑을 발견한 듯 벅찹니다. 나는
홀린 듯 집을 나섭니다. 눈이 더 쌓였을 것 같은 길을 불어 골라 머리카락과 뺨과 발목이 젖도록 걷고 또 걷습니다. 나를 불러낸 것은 어떤 빛나는 얼굴이었지만 걷는 것은 오롯이 나입니다. 곁에서 걸음을 맞추어 걷던 얼굴이 지금의 설경 위에 거듭 나타나도록 나는 기억의 환둥기를 비출 뿐입니다. 그러니 이 산책은 멈추고 싶지 않아 멈춰지지 않고 나는 기쁘면서도 자꾸 울상이 되고 맙니다. 수복이에 닿을 때까지 인적은 없고 세상은 점점 더 창백해집니다. 내 입술 안에서는 그와 나눴던 말들이 고스란히 풀이 되지만 실제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들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데시벨보다 낮은 소리가 사는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었을 때 사람의 마음은 가장 커집니다. 너무 커서 거기에는 바다도 있고 벼랑도 있고 낮과 밤이 동시에 있습니다.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아무데도 아니라고 여기게 됩니다. 거대해서 오히려 하찮아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회소하는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 속에선 죽음이요. 이 세계의 슬픔이다. 이 모든 것들이 죽기에 내 마음 속에 살아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이 온 우주보다 조금 더 크다. 텅 비어진 공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퍼하던 시인은 그 공간으로 시간을 데려오기로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한 내가 잃은 것도 내 안에 존재한다는 초월적인 시간에 받쳐진 마음은 이제 우주보다 더 커집니다. 그렇게 커진 마음은 더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수만 년 전에 죽은 별처럼 마음속에 촘촘히 들어와 빛나는 것이 있어서입니다. 수범적 어디에서 큰 짐승의 젖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엇을 부르는 것인지 그저 나처럼 눈이 내려 깊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방해가 될까 봐 나는 거기에서 걸음을 돌립니다. 아끼는 영화에 단짝인 두 소년이 밤에 만나 유성우를 기다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참 만에 창밖으로 별이 끝없이 떨어졌고 둘은 번갈아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소년이 다른 소년을 잃고 추모사를 읽는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척하며 읽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어깨에 온통 눈을 쓴 채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그 말을 가져다 허공에 건넵니다. 혼자 걸었지만 같이 걷는 척 웃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반등기일 겁니다. 상담 시간은 너무 빨리 가는 거. 금방, 금방. 눈은 흰색이라기보다 흰 빛입니다. 그 빛에는 내가 사랑하는 얼굴이 실려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다른 세상에 있어도 그날만은 찾아와 창밖에서 나를 부르겠다는 약속 같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이 두고두고 눈을 기다리게 합니다. 내일은 눈이 녹을 것입니다. 눈은 올 때는 소리가 없지만 갈 때는 물소리를 얻습니다. 그 소리에 나는 울음을 조금 보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마음은 온 우주보다 더 크고 거기에는 울음의 자리도 넉넉합니다. 흰 빛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흰옷을 즐겨 입는 친구를 만나 함께 걷는 상상을 해봅니다. 서로의 눈을 보며 걷다가 예쁜 노을 앞에 멈춰서 캥거루처럼 맴돌고 있는 그녀가 말합니다. 모두 예쁜데 나만 캥거루. 에밀리 디킨슨. 1830년생의 이 여성과 제가 이웃하여 살았다면 가까운 친구가 되었을 거라고 넘겨짚어 보아요. 시대의 격차와 개인적인 성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몇몇 지점에서 겹쳐져요. 저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그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믿어주게. 밥이랑 같이 입을걸? 누군가의 삶을 에워싸고 떠도는 소문들을 저는 언제나 냉담하게 들어요. 슈니칠러의 소설 문장을 빌려와 말하자면 한 인생 전체의 현실조차 바로 그 인간의 가장 내적인 진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실의 나열에 솔깃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은둔자였던 에밀리 디킨슨에게도 이런저런 소문이 많아요. 당시로는 드물게 독신을 고수했고 사연 없이 결혼을 안 할 리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유부남을 사랑했다거나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또한 집 밖을 나가지 않았고 어느 시기 흰옷만 입은 것에서 섬약하고 신경질적인 면모를 섣불리 추측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해도 그녀의 진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디킨슨이라는 사람을 그보다 가볍게 이렇게 이해해요. 그녀는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살았어요. 바깥 세상에 나가봤는데 별 마음을 끄는 게 없길래 은둔했고 흰 옷을 입은 자신이 가장 멋져 보이길래 흰 옷만 입었어요. 그것뿐이에요.
나의 일은 맴돌기랍니다. 관습을 몰라서가 아니라 동트는 모습에 사로잡혔거나 석양이 나를 보고 있으면 그래요. 모두 예쁜데 나만 캥거루예요, 선생님. 디킨슨이 평론가 히긴스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예요. 여느 시만큼이나 그녀를 환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맴돌기로 의역된 단어의 원래 뜻은 어떤 형태나 장소의 가장 바깥쪽 둘레인데 저는 그것을 산책으로 이해해요. 디킨슨에게는 칩거의 이미지가 씌워져 있지만 돼지가 딸린 자택 안에서 실은 매우 성실한 산책자였을 거라고 짐작해요. 그녀는 아침과 저녁, 시를 쓰다 맞던 새벽에도 집 앞을 걸었을 거예요. 저는 해가 저무는 들판에서 캥거루 무리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이곳과 반대의 계절을 사는 먼 나라에서였어요. 캥거루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동물이에요. 먼저 도발하지 않는 한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가만히 쉬다가 몸을 훌쩍 띄우며 이동할 때 그 호련한 비상이 자아내는 우아함은 충분히 눈길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디킨슨의 투정과 달리 저에게는 캥거루도 해가 뜨고 지는 모습만큼이나 아름다운 존재로 다가와요. 대평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클로버 하나, 그리고 벌 한 마리, 그리고 꿈. 벌이 별로 없다면 꿈만 있어도 될 거야. 작고 초라한 생활을 광활하게 만들려면 우선 클로버 하나를 발견하기. 그리고 꿈꾸기. 이때의 꿈은 상상이나 공상의 의미로 에밀리 디킨슨에게는 바로 시쓰기로 연결되었어요. 그녀는 생전에 무명 시인이었어요. 1800여 편의 시를 썼어도 그중 몇 편만 가명으로 겨우 발표했으니 이름이 알려질 리 없었어요. 누구도 그녀를 시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유명해지는 것이 생의 목적이 아닌 사람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도 나의 이름과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무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녀는 시 무명인에서도 밝혔어요. 나는 무명인입니다. 얼마나 끔찍할까요? 유명인이 된다는 건. 그녀는 20대 후반부터 외출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즈음에 저에게도 은둔에 대한 욕구가 꾸준히 있었어요. 사람이나 생활의 환멸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저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만약 제가 진심으로 바라던 대로 살았다면 에밀리 디킨슨의 일생과 비슷해지지 않았을까요? 매일 시를 쓰고 정원을 가꾸고 생강빵을 잘 구웠던 에밀리. 집 앞에 찾아온 동네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싶어 창밖으로 바구니를 내려보냈던 에밀리. 고독도 고통도 진실에서 좋다고 말한 에밀리. 자신으로 살기 위해 누구처럼 살기는 거부했던 에밀리. 저는
시인으로 불리기 전 혼자 튀어서 외로운 캥거루 같았던 그녀의 무명 시절을 퍽 사랑합니다. 나와 비슷해서 사랑했던 에밀리.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추억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달을 올려다볼 때마다 떠오르는 시가 있다. 사랑하는 마음이 꼭 같지는 않더라도 오늘 밤 내가 보는 이 달을 당신이 안 보고 있다고는 못하겠지. 사랑하는 마음을 지어내 본 적이 있다. 거짓부렁으로 사랑하는 척 해보았다는 것인데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였다. 어릴 때 우리와 함께 살면서 맞벌이 부모님 대신 살림을 하고 나와 내 동생을 돌보던 언니가 있었다. 그전에는 먼 친척 할머니가 그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는 식모라고 쓴 쪽지가 발견되어 할머니를 크게 노엽게 했다. 나와 동생은 나란히 앉아 추궁당했고 절대 내가 쓰지 않았다고 우겼지만 사실 글을 쓸 수 있는 건 나뿐이었다. 나는 식모란 말을 어디선고 듣고는 그게 이모나 고모와 비슷한 말인 줄 알았다. 그랬던 그 낱말이 할머니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끔찍해서 나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여차저차 할머니는 우리 곁을 떠나 시골로 돌아갔고 거기에서 이번에는 젊은 언니가 올라왔다. 이름이 옥미라고 했다. 옥미 언니는 고아이고 19살이지만 진작부터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더 묻지 않았다. 고아는 식모처럼 들을수록 속상한 말일 뿐이니까. 언니는 특히 내게 애정을 쏟았다. 모든 말을 털어놓았고 어디든 나를 데리고 다녔다. 고작 8살이었던 내가 언니의 유일한 친구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아프다. 하지만 내게도 언니가 유일했으니 우리의 외로움은 공평했으리라.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텐데 언니는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연애도 섭섭지 않게 했다.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언니는 먼저 나에게 고백했다. 두 볼이 발갛게 달아오르고 연신 손부채질을 하고 웃음이 헤퍼져서는 수다를 이어갔다. 그럴 때 언니는 한겨울이라도 더워 보였다. 좋아하는 마음은 저렇게 더워지게 하는 걸까 생각했다. 언니가 내게 공들여 고백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남자에게 편지를 쓸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내 글씨는 책에 찍힌 활자체처럼 바르고 맞춤법도 거의 맞았다. 누가 봐도 어른의 글씨체였다. 언니는 글씨 쓰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나는 그 사실을 감춰주고 싶었기 때문에 대필의 역할을 선선히 받아들였다.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이름을 바꿔야 했다. 언니는 자기 이름이 촌스럽다고 여겼다. 밤에 같이 누워 예쁘다고 생각하는 이름들을 혀 위에서 굴려보다가 마침내 은하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우리는 방바닥에 엎드려 빈 편지지 앞에 머리를 모았다. 연필은 내가 잡았다. 라디오에서는 윤신혜의 나는 19살이에요가 막 흘러나오고 있었다. 첫 줄에 또박또박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은하예요. 라고 쓰고 나자 말문이 막혀버렸다. 뭐라고 적지? 언니는 내 얼굴을 빤히 보며 물었다. 나야 모르지. 남자를 좋아하는 건 내가 아니니까. 하지만 좋아한다는 글을 적으려면 나는 거짓으로나마 남자를 진실로 좋아해야 했다. 헛소리 같지만 정말 그랬다. 나는 내가 옥미 언니, 아니 은하 언니라고 상상했다. 언니의 발간 볼을 나의 볼로 옮겨오고 눈꼬리와 입꼬리로 자꾸 새어나오는 웃음도 내 얼굴에 새겨 넣었다. 남자와 얘기하고 싶고 유원지에 같이 케이블카 타러 가고 싶은 언니의 마음도 내 마음속으로 쑥 집어넣었다. 또 이런 장면도 그려보았다. 대학생인 남자가 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언니가 부잣집 딸처럼 새초롬한 표정을 짓는 것.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은하예요. 19살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도 대학생인데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숙집에 놀러 가도 돼요? 윤신의 노래를 살짝 베끼고 이름과 신분을 살짝 바꾼 다음 당돌하게 마무리한 편지를 봉투에 넣고 나서는 언니도 나도 손으로 부채질을 했다. 나는 언니 대신 남자의 하숙집 방문 틈에 편지를 끼워 넣고 오기 위해 어른들 몰래 대문을 나섰다. 대문 밖은 깜깜하고 추운데 나는 추운 줄 몰랐다. 더운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선 채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보름달이 내 마음처럼 뿌듯하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남자의 하숙집에 초대받아 갔다. 앉은뱅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언니는 최선을 다해 대학생인 척했고 나는 언니의 친동생인 척했다. 글씨가 되게 예쁘시던데. 호호호. 둘이 주고받는 말도 못 알아듣는 척했다. 남자의 등 뒤에 선반에 꽂힌 두툼한 철학서들이 왠지 불길했다. 말을 길게 나누면 우리의 정체가 탄로날 것만 같아 나는 조바심을 내었다. 하지만 그 밤은 일단 간질간질하게 흘러갔다. 사랑이라는 진실을 전하기 위해 거짓이 많이도 필요했던 언니와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연설을 썼던 어린 나. 2인조 가짜 자매 사기단의 야행이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지금까지 그립다.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괜히 겁이 나네요. 그런 말하지 말아요. 난 정말 몰라요. 들어보긴 했어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그런 말하지 말아요. 난 지금 어려요. 19살인걸요. 화장도 할
웬일인지 몰라요. 가까이 오지 말아요. 떨어져 얘기해요. 얼굴이 뜨거워져요. 나와 나만의 은하 언니, 우리는 같은 영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영혼 속의 하루. 알렉산더는 여러 세대에게 영향을 끼친 존경받는 원로시입니다. 그는 죽음을 직감하고 주변을 정리한 후 멀리 떠나려고 한다. 한편 시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어를 찾는 중이다. 그는 내전을 피해 국경을 넘은 소년과 우연히 만나 동행하게 되고 그 여정 동안 소년에게서 세 개의 단어를 듣는다. 나의 작은 꽃, 코르폴라문, 이방인, 색데니스, 너무 늦었다. 아르가디니. 테오 앙겔로플러스 감독의 영화 영혼과 하루의 이야기이다. 알렉산더에게 단어가 하나씩 주어질 때마다 영화의 시간은 과거의 한때로 미끄러져 간다. 작은 꽃 같은 유년의 하루에서 시작하여 끊임없이 부요하는 내면 탓에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도 겉돌았던 중년의 하루. 마지막으로 홀로 남아 과거를 반추하는 노년의 하루. 모두 한 시절의 하루만을 그린다. 처음 들리는 대사는 이렇다. 지진으로 물속에 잠긴 도가 한번 솟아오르는 때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대사는 이런 문답이다. 내일은 뭐지? 영원, 그리고 하루. 이 대답을 저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다. 보이지 않는 영혼보다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 느낄 수도 있다. 나는 그 느낌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영혼으로 기우는 시선을 어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영혼은 무슨 소용일까? 영혼이 없어도 하루를 아끼게 될까? 하루가 완벽할 때 우리는 그 하루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떠올려 보면 수월하게 이해된다. 강철 심장을 가진 게 아니라면 하루만 존재하는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사랑은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영혼을 끌어와 덮으려고 한다. 하루도 마찬가지이다. 영원이라는 이불 없이 하루는 흠없이 포근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나는 영화의 마지막 말을 영혼 속의 하루로 약간 비틀어 이해한다. 옥타비오 파스가 시 바람에서 쓴 현재는 영속한다와도 닿는 말이다. 풀어 말하면 오늘은 영혼 속에서 거듭 존재한다. 절망스럽게도 영혼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시간의 범위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적어도 나에게는 지속의 개념, 지속에 대한 동경이 필요하다.
죽음을 앞두고 하루에 잠겨있던 알렉산더도 3번의 하루를 환상으로 겪은 후 영혼을 자각하게 된 것 아닐까? 끝에 이르러 시한부인 그에게 내일은 없음이 한결 명확해졌는데도 오히려 이런 말을 한다. 내일을 위해 계획을 세울 거야. 물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그는 지속에 대한 용기를 얻은 것이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알렉산더에게는 3개의 시어가 있었다. 나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시어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시인이 아니라도 시를 지으려는 게 아니어도 말이다. 시어는 말 그대로 돌멩이, 가시, 구름 같은 단어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얼굴이나 사건일 수도 있다. 그것은 아주 깊은 곳에 잠겨 있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예민하고 집요하게 찾아 헤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어둠 속으로 첨벙 뛰어들어야 한다. 사람은 매일 오늘을 잃고 영혼은 얻지 못한다. 그 상실을 나만의 시어가 달래줄 것이다. 무언가를 희망할 용기가 단 하루 솟아오르는 도시처럼 윤기할 것이다. 영화에서 알렉산더가 2번이나 언급하는 말, 그러니 다분히 의도적인 말이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면 잠시 후 앞집에서 같은 음악을 튼다는 것. 누구인지 알아볼까 싶기도 했지만 모르는 채 두는 편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린다. 화답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테다. 나 역시 이것을 위안으로 삼는다. 어딘가에 나의 메아리가 있다. 내가 혼자라고 해도 나의 시간에 동반하는 당신의 시간이 있다. 우리는 같은 영혼 속에 산다. 소소한 일상을 시의 언어로 바꾸면 나라는 존재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의 낭독회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시어로 기억되는 그런 영원 속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시인의 동네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슬퍼하고 기침하는 존재. 이사하고 몇 주가 지나도록 짐을 풀지 못했다.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외지고 적막한 동네, 무질서하게 얽힌 골목과 거기 빈틈없이 앉은 집들의 누추함을 모르지 않았다. 그 때문이 아니다. 나는 이곳의 밤이 얼마나 어둡고 음침한지 예측하지 못했고, 그게 나를 단번에 움츠러들게 했다. 가로등이 드물어 길을 충분히 밝혀주지 못했고, 그마저도 몇은 먹통 전구만 달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할 때마다 앞, 옆, 뒤를 살피느라 고장난 장난감처럼 목을 돌려야 했다. 골목을 꺾을 때면 매번 담장 모서리나 나무 그림자에 크게 놀랐고, 불 꺼진 창들은 언제라도 나를 덮칠 짐승처럼 보였다. 집안의 사정도 한숨이 나왔다. 온갖 작고 큰 벌레들이 침입한 것이다.
헐거워진 방충망을 기워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때마다 한 손에 잡히면서도 단단한 표지를 가진 시집이 도움이 됐다. 한 권의 시집이 그야말로 촌철살인이 된 것이다. 또 예기치 못한 문제는 집의 벽이 다른 층의 소리를 고스란히 전달한다는 것이었다. 찰떡도 이만한 게 있더라. 찰떡? 비싸. 이게 얼마야? 이게 2만. 다른 층의 주거자는 신혼부부와 주인인 노부부뿐이니 별 소음이 없을 거라 지레 안심했다. 아래에서는 잦은 교성이, 위에서는 끊이는 말다툼 소리가 들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주말마다 노부부의 집을 방문하는 손주 어린이들은 복병 중에 복병이었다. 결과적으로 밤에 집을 보러 왔다면 넓고 전망 좋은 남향집이 실은 아주 허술하게 지어진 걸 알았다면 이 집도 이 동네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어찌 됐든 마음을 붙여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동네를 걷기 시작했다. 메리 올리버의 말을 살짝 바꿔 옮겨보면 나는 동네를 사랑하기 위해 동네를 걸었다. 시차를 두고 재개발 논쟁이 일어났다 쓰러지기를 반복해온 터라 동네는 여러모로 어정쩡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마당을 가진 번듯한 양옥집은 대개 비어 있었고 한 지붕 아래 서너 셋집을 구겨 넣은 단층 집들과 무허가 슬레이트 집들은 틈없이 들어서 있었다. 그 사이로 내가 사는 곳 같은 저층 빌라들이 계속 지어졌다. 나는 미로 같은 골목에서 길을 잃으며 집들을 눈에 넣었다. 몇 달이 지나자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게 됐다. 창이 없어 문을 비스듬히 열어 환기를 시킬 때 그 틈으로 궁색한 세간이라든가 어둑한 방에 묻혀 발톱을 깎는 사람들을 보았다. 매일 대문 앞에 앉아 볕을 쬐는 독거노인, 낡은 여관에 기거하는 뜨내기 외국인 노동자들, 겁이 많아 먼저 날카롭게 짖는 흰 개와 낯을 익혔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을 무서워한다. 순서를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그토록 겁을 먹었던 건 칠흑의 어둠 속에 어떤 얼굴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였다. 그래서 어느 마당에 어떤 나무와 꽃이 피는지까지 알게 되었을 때 더는 밤길이 힘들지 않았다. 앞, 옆, 뒤가 아니라 별이 흐리게 묻힌 하늘을 볼 수도 있었다. 불이 꺼진 창도 그 창 너머에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감은 눈꺼풀처럼 순하게만 보였다. 나는 여전히 동네를 걷는다. 산책의 끝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거기에서는 동네가 한눈에 보인다. 어지러운 골목도 위에서 보면 단순해서 지도를 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물 무렵이면 사람이 사는 집에는 전등이 하나둘씩 켜지고 빈 집은 그대로 어둠 속으로 묻힌다. 그 사이를 쭉 이으면 별자리가 될 것도 같다. 돌아 누운 사람의 굽은 등자리, 깎인 발톱자리, 아픈 고양이 꼬리자리 같은 것. 그런 것이 있다면 말이다.
위층 노부부의 말다툼이나 코고는 소리는 이제 안 들리면 허전하고 아래층 신혼부부의 소리가 뜸해지면 그들의 애정전선이 괜히 걱정스럽다. 그들 중간에 끼어 있는 나도 무슨 소리를 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나도 여기 살고 있다고 알리고 싶은 밤에 시를 소리내어 읽는다. 인간은 슬퍼하고 기침하는 존재. 그러나 뜨거운 가슴에 들뜨는 존재. 그저 하는 일이라곤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나는 시집을 집어 던진다. 화내는 것이 아니다. 나는 평화롭다. 그러나 벌레는 죽었다.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래서 나는 동네를 사랑하기 위해 여전히 동네를 걷습니다. 잘 걷고 잘 넘어져요. 어찌 맨날 걷다가 넘어지노? 친구의 말이다. 하이힐을 신는 것도 아닌데. 내 슬리퍼를 내려다본다. 나는 잘 넘어진다. 걷다가 넘어지니 속력 탓은 아니고 대개는 한눈을 팔아서 그렇다. 서두르지 않는 마음이 외려 발을 걷는 것이다. 걸으면서 옆도 보고 뒤도 보고 하늘까지 보니 사람이나 기둥에 부딪히는 일도 잦다. 앞만 보며 타박타박 걸어가는 일이 내게는 어렵기만 하다. 세상에는 장애물이 지나치게 많다. 돌틈에 들꽃도 문득 날아가는 새도 때를 쓰는 아이도 봉지에서 우르르 굴러나오는 사과도 곁에서 함께 걷는 사람의 처진 눈꼬리도 달도 이런 형편이니 이제는 넘어져도 감정의 동요가 없는 편이고 상처를 입는 것에 대해서도 관대하다. 얼마간 통증을 겪고 몸에 흉터가 새겨져도 개의치 않는다. 그런데 딱 한 번 발목을 접질렸을 때는 평정심을 잃었다. 의사가 절대 걷지 말라는 처방을 내렸기 때문이다. 걷지 말라고요. 걷지 않고 왜 숨을 쉬어요? 걷지 않으면 내 마음은 어디에서 살아요? 처음에는 석고속에 유폐된 내 왼쪽 발을 구경하는 게 재미있기도 했다. 벽에 발을 척 올리고 누워 깁스 모양처럼 기억으로 시작하는 한마를 읊조려 보았다. 음. 민정쌤, 음, 음. 죄송합니다. 네. 처음에는 석고속에서 유폐된 내 왼쪽 발을 구경하는 게 재밌기도 했다. 벽에 발을 척 올리고 누워 깁스 모양처럼 기억으로 시작하는 낱말을 읊조려 보았다. 강, 감나무, 기린, 그림자, 깃, 고구마, 군고구마.
그 다음 주에는 문장을 만들었다. 그래요. 나는 냄비 안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군고구마가 한숨을 쉬었다. 고사리가 옆에서 위로했다. 끄슬리는 기분은 나도 잘 압니다. 그만 자입시다. 배가 고파지기 전에. 애초 예측한 일주일은 보름이 되고 한 달이 됐다. 나은 듯 하다가도 깁스를 빼면 한 걸음도 걷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의사는 계속 나를 혼냈다. 걸으면 안 된다니까요. 발을 자꾸 쓰니까 낫지를 않잖아. 나는 이래저래 속상했고 지쳐버렸다. 결국 깁스를 벗는 날이 오기는 했지만 걸음걸이가 이상해졌다. 왼쪽 발에 전혀 힘을 주지 않은 채 바닥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질질 끌면서 걷는 식이었다. 오래 딱딱한 석고붕대에만 의지해서 걸어서였다. 오른발은 금방 피로해졌고 왼발은 원래 아픈 대로 아팠다. 다시는 처음처럼 걷지 못할 것 같아 불안했다. 다니던 병원을 관두고 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사는 정형외과 의사와 정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깁스를 한 달 넘도록 하는 바람에 그게 오히려 인대를 굳게 만들었다고 했다. 나는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 심정으로 주기적으로 침을 맞으러 다녔다. 그날도 침대에 누워 기다리는데 한의사가 들어오더니 말했다. 왼쪽 발로 걷는 거 무섭지요? 침대까지 가는 동안에 내 걸음걸이를 눈여겨본 모양이었다. 그는 내 발목 주위로 침을 놓으며 말을 이었다. 한번 다친 발이니까 더 조심스럽고 또 아플 것도 같고 그렇죠. 그래도 왼발에 힘을 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약해질 거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발을 내딛어 봐요. 괜찮아요. 걸어요. 자꾸. 그가 커튼을 닫고 나간 후 다시 혼자 남아 누워 있으면서 나는 어쩐지 후련하고도 글썽글썽한 기분이 되었다. 발목을 고쳐달라 했더만 마음을 고쳐주고 그러노. 신호등의 초록색이 사라지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까지는 반년. 떠나려는 버스를 잡으려고 약간 다른 박질을 할 수 있기까지는 1년. 발목을 접어 앉을 수 있기까지는 2년이 걸렸다. 긴 회복기였지만 조바심 내지 않고 보냈다.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만큼 내 발목이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고도 지금까지 남은 미미한 통증은 그 끈기를 봐서라도 몸에 머무르게 해줘야지. 어쩌겠어. 걷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게 우리들의 인생. 시 한 잔에 길고 긴 인생의 틈을 메워봅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겨울은 올 수 있다. 20살부터 4년간 나는 안성이라는 소도시에서 살았다. 사람들은 안성탕면에 그 안성이라고 말하면 다들 알아들었다. 과연 안성은 유기가 아니라 안성탕면의 고장이다. 하지만 전공을 물어 문창과라고 대답하면
상대방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과 창문을 만드는 학과라고 생각해버렸다. 그걸 대학에서 배울 필요가 있는지 의심하면서, 혹은 묻지도 않고 무용과나 연극과라고 짐작하다가 뒤늦게 알고는 문창과처럼 안 생겼다고 말했다. 어떤 얼굴이어야 문창과처럼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하여간 억울했다. 그때 나는 문학에 대한 순정이 있었고 누구든 내 얼굴에서 그것을 알아채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옹색한 수도가 딸린 두 평 방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똑같이 생긴 방이 10개쯤 붙어 있고 마당에 재래식 공용 화장실이 있는 벌집이었다. 방문이 내려앉아서 제대로 닫히지도 잠기지도 않았지만 멀리 사는 주인은 수리를 미루기만 했다. 달리 요량도 없어 나는 바람이든 말소리든 할 일 없이 들이며 지냈다. 내 방은 2층이어서 창밖으로 주변에 고만고만한 집들과 논밭과 라면 공장이 잘 보였다. 공기 중에 맨날 스프 냄새가 떠도니까 라면을 먹지 않아도 먹는 기분이 났다. 어느 밤엔 빨래를 거들어 옥상에 올라갔다가 옆방에 산다는 여자를 만났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조금 더 늙어 보이는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신문을 깔아 대충 만든 자리였다. 여자는 같이 마시자고 청했고 나는 스스럼 없이 옆에 앉아 맥주를 얻어 마셨다. 남자는 택시기사였고 여자는 주점에서 일한다고 했다. 그들은 내게 장차 작가가 되는 거냐고 물었고 나는 알근하게 취해서 그러고 싶다고 대답했다. 멋진 일이라고.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멋졌고 아팠다. 여자가 별이 참 많다고 해서 우리는 고개를 꺾고 한참 밤하늘을 봤다. 나는 작은 밥상 위에서 멋지지는 않게 시를 썼다. 정작 학교에는 자주 가지 않는 삐딱한 학생이었지만 시 창작 수업만은 빠지지 않았다. 처음 만난 시 선생님은 수업 시간 말고도 따로 시간을 내어 내 시들을 읽어주셨다. 구체적인 지적을 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써서 기쁘다, 잘하고 있다고만 하셨다. 그 격려 덕에 나는 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채로도 계속 쓸 수 있었다. 부끄러움을 잊고 자작시를 모아 제보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현상금을 걸어 수배해서 모조리 잡아들이고 싶은 시이다. 당시 경쟁률이 높은 교내 아르바이트 중에 포도대라는 것이 있었다. 조선시대 포도청에서 따온 이름이라는 것도 우스운데 밤에 캠퍼스를 순찰하며 위험 상황을 발각해내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뽑았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었다. 음료수 뚜껑도 가끔 못 따는 나를. 여하튼 나는 걷는 것을 좋아하고 밤에 캠퍼스에는 키스를 하는 연인 이상의 위험은 없어서 무사히 시급을 챙겼다. 돈이 들어오면 나는 단짝 친구에게 생맥주를 사줄 수 있는 호사를 누렸다. 그녀는 모들리아니 그림 속 여인들처럼 얼굴과 목이 길었다. 우리는 성격도
취향도, 쓰는 시도 달랐지만 사시사철 싱숭생숭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통했다. 봄도 타고, 여름도 타고, 가을도 타고, 겨울도 타는 조용하지만 이상한 영혼들. 친구는 아마도 제목에 끌려서 샀을 자살하고픈 슬픔이라는 시집을 술집에 갖고 왔다. 연보라색의 표지에는 러시아 시인 안나 아흐마토바의 옆모습 사진이 들어가 있었다. 시인의 삶에는 세 번의 사별, 아들의 죽음, 출판 금지 등의 불행들이 숨차도록 빼곡했다. 젊었을 때 파리에 갔다가 모딜리아니와 짧게 사귀기도 했다는데 그 화가의 여인들과 닮은 내 친구가 시를 읽어주었다. 아마도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지 않은 것이 잘된 일이겠지? 태양에 대한 기억이 마음속에서 흐려져 간다. 이것은 무엇인가? 암흑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하룻밤 사이에도 겨울은 올 수 있다. 친구는 마지막 구절, 하룻밤 사이에도 겨울은 올 수 있다를 두 번 반복해서 읽었다. 캬, 라는 감탄이 나온 것이 그 구절 때문이었는지, 차가운 생맥주 때문이었는지는 잊었다. 얼마나 많은 불운이 우리를 숨어 기다리는지 짐작도 하지 못하고 그저 책으로 겪는 불행만으로 몸을 떨었던 20살의 우리. 정말 모든 것들은 하룻밤 사이에 왔다. 어둡고 차가운 것일수록 더 빠르게. 시인이 되지는 못했지만 시인의 불행은 우리 것이 되기도 했다. 나는 옥상에서 가난하고 다정한 이웃들에게 했던 고백과는 멀리 살았다. 시를 썼던 시간의 배의 배수만큼 시를 쓰지 않고 흘려보냈다. 그동안 시 선생님은 자꾸 하셨고 나는 선생님께 받은 기대를 갖고 싶었던 마음을 쓸쓸하게 접었다. 그럼에도 안성의 추운 단감방에서 곱은 손에 입김을 불어가며 시를 읽고 썼던 나를 종종 떠올렸다. 그 기억은 망가진 방문이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다치지 않고 덜컹거렸다. 순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새로운 덧정이 그 문으로 들어오려 했다. 문학은 결국 문과 창문을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나 보다. 단단한 벽을 뚫어 통로를 내고 거기 무엇을 드나들게 하고 때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안에서 밖을, 밖에서 안을 살피는 일. 이제 나는 가진 것 중 가장 단단한 나무를 재단하고 사포질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 다시 길고 긴 계절의 틈을, 하룻밤의 간격을 메워볼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만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살만한 이유는 하룻밤 사이에 따뜻한 봄날이 오기도 하니까요. 아마 우린 결국 그렇게 모든 계절을 만날 겁니다. 그러니 그저 오늘 하루를 아끼며 사랑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 오늘하고. 새는 날씨에 따라 다른 음율로 지저귀고 술록은 계절에 따라 눈동자 색을 바꾼다. 내가 퍽 좋아하는 이야기이다. 숲을 향해 고요한 귀를 내밀면 새가 그런 것은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다. 한방눈이 내릴 때, 태풍을 앞두고 있을 때, 화창할 때, 높낮이와 빠르기가 달라지는 새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근사한 악보이다. 새소리를 기보한 작곡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다. 하지만 술록의 눈동자가 금색에서 푸른색으로, 다시 푸른색이 얼비치는 금색으로 변하는 순간은 어떨까? 사계절 술록의 뒤를 밟아 그 신비를 목격할 기회는 아마 내게 오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와 닮은 변신이 자연의 다른 부분에도 존재하지 않을까? 내가 찾은 것은 호수이다. 소로우는 1846년 3월의 일기에서 얼음이 녹고 봄의 징후가 찾아온 호수를 보며 이렇게 적었다. 봄의 신호는 하늘에 나타나기 전 먼저 호수의 가슴에 비친다. 내가 그보다 늦게 4월의 한가운데서 호수를 보았을 때 호수의 가슴에는 엷은 분홍빛이 감돌았다. 호숫가 둘레를 수십 그루의 벚나무들이 감싸 안고 있어서이다. 벚꽃은 절정에 다다라 꽃잎을 떨구기 시작했고 물 위에서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다. 간혹 물오리들이 지나가며 꽃무더기를 흩뜨리곤 했다. 한낮이 틈타 꽃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자전거를 타고 단숨에 지나가기도 했고 사진을 찍느라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기도 했고 뒤처지는 개를 기다리느라 걷다가 자주 멈추기도 했다. 저마다 다른 속도가 있어 길이 다 지루었다. 나는 천천히 걷다가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놓인 벤치 앞에 섰다. 한 노인이 호수를 향해 앉아 있어서 볕을 고스란히 받은 그의 굽은 등을 보았다. 머리 바로 위에서 벚나무 가지가 흔들리자 등 위에 드리워진 가지의 그림자도 덩달아 바람을 맞았다. 그가 하염없이 한 곳을 바라보기에 나도 따라보았더니 하필 주름 같은 물결과 낙화가 눈에 띄었다. 노인은 꽃그늘 밑에서 늙어가고 있었다. 늙는다는 것을 나는 어려서부터 생각해왔다. 30과 40의 나는 궁금하지 않은데 이른쯤에 내 모습은 보고 싶었다. 중간의 시간을 다 살아내는 일이 막막하기만 해서 끝을 떠올리길 버릇했는지도 모르겠다. 팔다리가 나무처럼 굳어가고 호흡이 가빠지고 덜 보이고 덜 들리게 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 아껴 움직이고 아껴 말을 하고 아껴 보고 듣게 될까? 아껴 사랑하게 될까? 아니면 사랑을 아끼게 될까? 늙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은 뼈가 비워지는 탓이겠지만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단념해서 버려지는 무게도
분명 있을 것이다. 노인의 등을 가만히 보며 나는 그 반대편 가슴 안에 머무는 색에 대해 생각했다.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색이라면 무엇이든 마음에 들이고 보내며 일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도 색이 있을 테니까. 어느 물감도 따라잡지 못할 만큼 찬연한 색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쩌면 그는 이제 색이 바랬다고 혹은 아예 색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게 늙음일 것이다. 대개 30, 40, 60 같은 나이에 큰 의미를 두고 꺾인다는 표현을 쓴다. 나는 삶을 꺾이게 하는 것은 그보다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주로 나쁜 사건, 개인의 불행이나 세계의 비극을 겪는 순간이라고. 그래서일까 나는 덜 늙고서도 늙었다고 느낄 때가 있다. 보내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몸의 관절이 오래 쓰여 닳듯 마음도 닳는다. 그러니 100세 인생은 무참한 말일 뿐이다. 사람에게는 100년 동안이나 쓸 마음이 없다. 사람의 색이 바래거나 사라지지 않고 술록의 눈동자나 호수의 가슴처럼 그저 색을 바꿀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계절에 따라, 나이에 따라, 슬픔에 따라. 그러면 삶의 꺾임에도 우리의 용기는 죽지 않고 무엇을 찾아 멀리 가지 않아도 서로에게서 아름다움을 목격하며 너르게 살아가지 않을까. 온 마음을 다해 오늘하고 늙었구나. 내가 귀하게 여기는 한 구절이다. 노인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힘겨워하는 내 앞에 남은 시간을 그는 다 살아냈기 때문이다. 늙음은 버젓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결과일 뿐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그러하듯 흔들림 없이 잘 멈추기 위해서 늙어가는 사람은 서행하고 있다. 반면 나에게는 지나야 할 풍경이 조금 더 남아있다. 써야 할 마음도 조금 더 있다. 그것들이 서둘러 쓰일까봐 혹은 슬픔에 다 쓰일까봐 두려워 노랑이처럼 인색하게 굴 때도 있다. 그날 노인의 뒤에 서서 그에게는 위로로서 나에게는 격려로서 저 식구를 읊조렸다. 노인에게는 멈추는 힘이, 나에게는 나아가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노인의 등을 바라보고 노인은 호수의 가슴을 바라본다. 네, 저희 낭독에 있어서는 서행하실 건가요? 서행하지 않으실 건가요? 지은 선생님.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엔딩이 오경화 선생님이신데요. 오경화 선생님은 이제 이 시간에 직장을 다니세요. 네,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이 점심시간 이용해서 또 이제 강의에 참여해 주시고 입안에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오셨는데 오늘은 참여를 못 하시는 바람에 아주 따끈따끈한 낭독 녹음 파일을 보내주셨거든요. 오경아 선생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소리가 왜 있는데? 제가 음소거한 거랑 차이가 날까요? 아, 그러면은 잠시만요. 소리 끊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저희 한 분 한 분 강복란 선생님이 개성이 뚜렷하고 감정 연기까지 너무너무 좋네요. 책의 내용까지 깊은 사색을 하게 하니 마음이 참 따뜻하고 차분해집니다. 민정 선생님 사투리 재밌네요. 저도 부산 여자이지만 너무 귀여워요. 억수로 해. 잘 들었어 얘. 이러고 또 보내주시고요. 노래도 부르시고 연극도 하시고 정말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채팅창이 예, 어떤 낭독회보다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저희 잠시만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저한테 오경화 선생님이 보내주셨는데 한번 이거 들어보실래요? 제가 잠시만요. 새하얀 계절에 만나 들리세요, 어느덧 선생님들? 초록의 계절.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왔습니다. 시간의 역 우리의 낭독도 온 마음을 다해 오느라고 단단해졌구나. 국경을 넘는 예. 이제 내 마음이 나를 비친다. 잘 안 들리시나요? 잘 아웃풋이 안 되죠? 핸드폰으로 와서. 잠시만요. 저희 그러면은 요거 좀 해결을 좀 해주세요. 선생님 거는 음소거 꺼주시고 네. 온 마음을 다해 오느라고 단단해졌구나. 국경을 넘는 일. 이제 내 마음이 말을 그친다. 파도도 그치고 독수리들이 다시 날아간다. 발톱이 피로 물든 채. 말을 잃은 적이 있다. 목소리를 갖고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내게서 말을 훔쳐간 것은 슬픔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아올 힘이 내겐 없었다. 그때 나는 마르셀 마르소를 만났다. 무언극 배우인 마르소는 60년간 비언어로 이야기를 전달했다. 얼굴을 하얗게 분칠하고 붉은 꽃이 달린 모자를 쓴 비비라는 캐릭터를 통해서였다. 그의 팬터마임은 짧지만 깊은 감정을 압축하고 있어서 몸으로 시를 쓴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프랑스 태생 유대인인 마르소는 나치가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가족과 함께 피난을 떠났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발각되어 아우슈비츠에서 숨졌다. 그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는 한편 연기와 팬터마임에 대한 일관된 사랑을 키워갔다.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고아원에 있던 유대인 어린이들이 중립국인 스위스로 무사히 넘어가도록 돕기도 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보이스카우트 흉내를 내며 마치 모두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느끼게 한 것이다. 긴 시간차와 공간의 폭을 두고 살아가는 나도 마르소에게 기댈 수 있었다. 그가 지어내는 몸짓을 따라가다 보면 말을 않고 지내는 시간도 덜 무서워졌다. 나의 슬픔도 모험 같은 것이라 느끼며 하여튼 계속 걸었다. 내가 오래 기억하는 하루가 있다. 그즘 마임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날도 지하 연습실에 있다가 휴식을 취하러 건물 입구로 올라갔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아직 말을 돌려받지 못한 때였다. 맞은편 야트막한 담 아래 누가 안소쿠리만 쏟아놓은 것처럼 둥그런 볕이 보였다. 이상할 것도 없는 장면이었는데 왠지 눈에 설었다. 볕이란 것을 처음 보는 듯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저기로 건너갈 수도 있지 않을까? 10걸음도 걷지 않아 맞은편에 도착했다. 3뼘 정도의 벼 안으로 들어가 앉았더니 내 몸과 크기가 딱 맞았다. 목덜미와 등으로 온기가 스며들었다. 잠시 후 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다시 지하로 내려가기 전 볕을 또 한 번 멀리서 바라보았다. 어떤 일을 겪고서 아무 일도 없는 듯 살 수는 없어. 그건 거짓된 삶이야. 하지만 이제 볕이 보이네? 라고 생각했다. 아니, 거의 중얼거릴 뻔했다. 다시 이전과 같이 나의 미래를 낙관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 사랑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어떻게 해도 끝과 죽음을 먼저 고려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늘 속에 몸을 둔 채로 볕을 보는 사람, 내 몫의 볕이 있음을 아는 사람, 볕을 벗어나서도 온기를 믿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순간 깨달았다. 내가 국경에 거의 다다랐다는 것을. 하나의 모험이 끝나가고 있어서 나는 선체로 아이처럼 울먹거렸다. 저희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갑자기 근무 환경이 변해서 오늘 낭독회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함께 마무리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송정희 성우님, 우리 반 선생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선생님들 애쓰셨습니다. 네. 정한 선생님 마지막 멘트까지. 예. 우리가 낭독으로 국경을 넘는 일을 한 거 맞을까요? 어때요, 선생님들? 좀 국경을 넘으신 것 같으세요? 어때요? 자기만의 국경이 다 있으실 텐데, 그래요. 뭐 지금 채팅창이 저희 반 낭독회 되게 뜨겁네요. 지금 그리고 저한테 막 교육생분들이 개톡도 막 보내시는데,
입안이 심화 일반이 맞나요? 뭐 이러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 좀만 살펴볼까요? 잠시만요. 김수영 선생님께서 정말 전문가반처럼 대단한 분들이 모이신 것 같네요. 감동입니다. 성우모 선생님, 좋은 낭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복란 선생님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우리 박인숙 선생님 수요 저녁반에서 이 시화 산책으로 심화 일반 강의 듣고 계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낭독하는 모든 낭독가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내가 어떤 틀 속에 갇혀 낭독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자유자재로 자신들의 빛깔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낭독하는 모습들, 낭독 자체를 즐기는 그 행복과 기쁨, 놀랍고 감동입니다. 낭독을 듣고 있는 저도 행복해지는군요. 많이 많이 배웁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신하연 선생님은 지금 이제 심화 일반에서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금요일 심화 일반이 기초반일 때 낭독회를 들었던 인연이 있습니다. 기초반이 전혀 기초반 같지 않던, 오늘도 역시 심화 일반이 심화 일반 같지 않은, 그때 정작 기초반이었던 제겐 너무 잘하셔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하시네요. 목요일 심화 일반도 이 책으로 낭독을 하고 있는데 낭독하시는 분에 따라 같은 글도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며 송정희 성우님이 여러 번 접했을 책인데 왜 감동을 느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낭독회입니다. 그리고 정규열 선생님 항상 저희 낭독회 곳곳에 와주시거든요. 심화반 낭독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알록달록 꽃처럼 피어납니다. 향기도 느껴집니다. 황진경 쌤 멋져요. 이러고 올려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은 많은 어떤 멘트 없이 정말 오로지 책의 내용만 어떻게 하면은 청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이 12주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낭독 인연으로 잘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애쓰셨고요. 저희 우리 낭독가들 한 말씀 하시고 이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사투리 낭독으로 열심히 해주신 민정쌤. 네, 네. 많이 떨렸는데요. 입술도 말라서 붙어가지고 발음도 잘 안 나는 느낌이었고 그랬는데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재밌게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기쁘네요. 모두 우리 반 선생님들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정쌤. 와, 오늘 퍼포먼스 좋았습니다. 일단은 낭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하는 선생님들 계셔서 더 고맙습니다. 앞으로 낭독의 길을 갈 때 함께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기섭쌤.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좋은 낭독회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일단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이번 낭독회는 유독 눈물이 막 나요. 노래도 그렇고, 황진경 선생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일단 그런 특별한 경험이 됐고요. 심화반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가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번 낭독회를 통해서 또 경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6개월이 됐는데 저는 선생님들이랑 한 몇 년 같이 산 기분이에요. 아주 찐해요, 입안이. 아주 지독합니다. 네.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은영쌤, 음소거가 해제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고 좀 아쉽지 않았나? 이 생각은 좀 드는데. 네. 제가 계속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진경 선생님 거에 너무 흠뻑 빠졌나 봐요.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실수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는, 어, 저의 그 낭독 문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영혼보다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 느낄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순간이 그랬어요. 그냥 이 순간을 너무 만끽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경쌤 흠뻑 낭독에 빠지게 한 낭독가. 저는 일단 와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너무 울컥울컥 해가지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감기 걸릴까봐 막 마스크 끼고 막 이러고, 또 낭독을 시작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정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낭독을 배운 다음에 내가 빛나기보다는 우리 선생님 낭독들이 너무 들려서, 우리 승진쌤, 오늘 너무 잘해가지고, 좋고 민정쌤 사투리 의사선생님 목소리 하는데 울컥하고, 은영쌤 노래 부르는데 울컥하고, 오늘에서야, 옥미 언니의 연애사가 밝기만 한 게 아니라, 옥미 언니가 얼마나 고달팠을까, 고아로 태어나서. 그것도 느끼고, 아무튼, 낭독하면서 많이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은쌤. 저도 진경쌤 말에 되게 공감했는데요. 오히려 그냥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그렇게 공감을 많이 못하는, 제 사실 찐 이과라서 이 시와 산책 글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유독 오늘 다른 분들 낭독하시는 거 앞에서 듣다 보니까 너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드디어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온 것인가? 하필 또 끝나는 마지막 날에야 이해가 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읽다가 감정이 이렇게 울컥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마지막에 할 수 있어서 또 덕분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울지 않겠습니다. 네. 자, 우리 승진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 저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못 보고 있다가 어떤 분 채팅창에 다들 행복해 보이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봤더니 다들 웃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긴장도 안 되시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저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낭독회 할 때마다. 네, 근데 제가 어젯밤에 늦게 현정쌤한테 제 낭독 그 녹음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현정쌤이 이렇게 이렇게 해보시라고 하면서 이제 막 그 브릿지 멘트까지 바꿔서 써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현정쌤 덕분에 제가 멘트를 팁을 얻어가지고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도 또 보내달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막 12시 반, 1시, 그때 너무 늦은 시간에. 해서, 와, 열정이 진짜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정말 현정쌤의 에너지와 그 열정을 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예, 예,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한정원 작가처럼 행복에 집착하는 인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정말 행복해 보인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또 이거 굉장히 느낌이 새롭네요. 어, 행복해 보일 수 있구나. 어, 참, 우리 이런 먼지와 같은 공간이지만 이 공간이 이런 공간이라는 게 참 자부심이 듭니다. 자, 우리 아주 오늘 엘레강스 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거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가야 될 것 같은데. 진행해 볼까요? 네. 어, 저희가 세 번째 낭독회인데 어쩜
회차가 거듭되는데도 똑같이 긴장이 되는지 참 놀라워요. 너무 놀랍고, 이상하게 굉장히 많이 떨렸거든요. 그리고 은영쌤이 앞에서 그렇게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시니까, 울컥해가지고, 전 동네를 산책해야 되는데, 어떻게 울지 않고 벌레도 죽여야 되고, 막 이런 좀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어, 다시 돌아가면, 이번 거 하면서 사실 선생님들 이번 낭독 준비하고 또 낭독회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이 이렇게 의미 있게 결실을 맺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로의 성장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또 저는 아까 승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또 도움을 주신 지은이가 또 계신데요. 저도 낭독도 너무 연습하기 어려웠는데 또 브릿지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지은 선생님에게 이렇게 SOS를 쳤고 선생님이 또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에게 오늘 저희 낭독회가 특별한 시어로 기억되는 영혼 속의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는 그런 멋진 멘트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고요. 이렇게 정말 제 일처럼 제대로 완성했는지 저를 자꾸 체크하시고 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치 뭐 미스 코리아 소감 같은데 저를 보러 와주신 친구들, 직장 시간 내서 이렇게 들어주신 선생님들,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낭독회 할 때마다 초대할 테니까 와서 봐주세요. 저의 성장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쌤, 아, 저도 한마디 할게요. 아까 지금 막 마연 쌤이 그 소감 같다고 얘기해서 놓치고 간 게 있는데 오늘 저희 낭독 동아리 소리버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선생님들, 소리버 쌤들, forever 아,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다른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네. 현정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마무리 멘트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래요. 말하는 이가 있으면 누가 있죠? 말을 듣는 이가 있죠. 말을 듣는 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말하는 이의 존재가 명징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귀 기울여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다시 정말 멋진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